안녕하세요. 이번에 발제를 맡게 된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 이제 부스트랩 대표집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좀 많이 유명해진 방법이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스트랩 방법이 뭔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얘가 진짜 왜 되는가, 수학적으로 그런 정당성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 그래서 먼저 부스트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트랩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제 그 부츠 스트랩이라는데 그 영감에서 온 단어인데, 이제 그 부츠 신을 때 보면 저 옆에 달려있는 저 신발끈이 이제 부츠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물리 같은 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 약간 한 번쯤 겪어봤을 문제 상황인데, 약간 막 어떤 사람이 자기 구두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돼요. 이런 문제 상황을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영어의 관용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자기 그 구두끈을 당겨가지고 하늘로 오를 수 있겠냐 이런 말인데, 이제 다들 아시겠다시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주로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냐면, 이제 불가능한 거를 혼자 힘으로 해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좀 극복해내는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 이제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트랩 방법도 여기에 있는 이 부스트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약간 어, 그런 브리프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통계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분포를 추정하기도 하고, 그 분포 추정한 걸 바탕으로 가설 검정, 뭐 이제 통계량 계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CDF라든지 아니면은 캐릭터리스틱 펑션, 특성 함수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안다면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죠. 뭐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분산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밀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통계량 검정, 뭐 가설 검정 이런 것들이랑도 되게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정확하게 그 분포 함수, 그런 식 같은 거를 잘 모르더라도, 이제 만약에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주어진 분포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샘플을 이렇게 추출하는 행위를 해낼 수 있다면, 그걸만으로도, 저희는 이제 분포 함수의 정확한 그런 함수식 같은 건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개념 같은 거를 추론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분포 함수를 추론해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들 뭐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분포를 추정하는데, 분포를 알고 가정한다는 게 말이 그냥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힘들고. 그래서 이제 통계학자들이 떠올린 방법이 뭐냐면, 이제 이제 모분포를 추정을 할 건데, 그 추정하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을 가지고 추정을 한다. 이게 이제 부스트랩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트랩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내가 추정하고 싶은 모분포가 있을 때 걔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걔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분산들로부터 이렇게 가져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로부터 이렇게 원래 분포를 추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부스트랩 메소드인 이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샘플들만으로 원래 분포를 추구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츠랩 메소드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넌 파라메트릭 부츠랩 메소드, 이제 비무수적 부츠랩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무수적 부츠랩 방법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로부터 원래 분포를 추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샘플을 xn, 이제 x1부터 xn까지 데이터들이 있는 이 데이터들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걸로부터 모분포를 추론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n개 데이터들에 대해서 n번 복원 추출을 합니다. 비복원 추출하면 당연히 그냥 똑같은 데이터들만 계속 복제가 되니까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복원 추출해서 n개를 얻으면 그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xn 스타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부스트랩 샘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뭔가 부스트랩이 행해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저 스타가 붙을 예정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바탕으로 부스트랩 샘플을 얻었으니까 이걸로부터 어떤 우리가 뭔가 추정하고 싶은 통계량을 계산낼 수 있겠죠. 이제 부스트랩 메소드에서 주로 하는 거는 저 세타에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건 그냥 평균이라던가 아니면 베리언스, 그리고 이제 중앙값을 이제 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부스트랩 복제값을 하나 얻었는데, 이 과정은 이제 우리가 한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번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번 할 때마다 이제 복원 추출을 하는 거니까, 임의로 복원 추출하는 거니까 매번 다른 샘플들이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걸로부터 되게 다양한 부스트랩 복제값들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세타 n
B라고 스타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부스트랩 반복 횟수를 일반적으로 이제 라지 B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 이제 그 라지 비계만큼의 부스트랩 저 세타 n 햇 스타 값들을 얻었으니까 얘네를 이제 어떤 세타 n 햇이라는 그 통계량이 이루는 분포라고 볼 수 있고 얘를 이제 이 경험 분포를 우리가 이제 세타 n 스타의 부스트랩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에 대한 약간 도식도를 보자면 이제 원래 분포에서 저렇게 n번 추출해서 저 중앙에 있는 샘플을 우리가 얻었다고 치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저기 n번 복원 추출해서 xn1이라는 저 스타 부스트랩 표본 하나로 그걸로부터 세타 그 부스트랩 복제값 하나로 이런 거를 이제 비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약간 이따 뒤에 있을 내용이 스톡인데 이 부스트랩 분포가 왜 되냐에 관한 정당성으로 이제 저기서 나온 막 필연적으로 루트 n분의 1과 관련된 어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면은 만약에 제가 어떤 분포에서 가지고 있는 10개의 데이터가 뭐 저렇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6까지 첫 번째 행에 있는 저 값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기서 이제 10개의 값들을 반복해서 복원 추출을 뽑는 겁니다. 그럼 뽑았을 때 만약에 내가 추정하고 싶은 통계량 세타가 미디언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렇게 부스트랩 복제 값들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부스트랩 방법의 정말 그냥 정의, 기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선 그럼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약간 부스트랩 추정값들을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이제 저희가 부스트랩 제표식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저 다양한 목재값 세타 의 스타 값들을 얻었죠. 그러면 이제 저것들을 이제 부스트랩 복제값들이라고 하고 저걸로부터 다음과 같은 값들을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선 저 바이어스 편향이라는 값이 정의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B번 엄청 많이 반복해서 어떤 부스트랩 분포를 얻었는데 걔네 평균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원래 샘플 X1부터 XN까지 값으로 나오는 세타 햇보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으면 제일 좋을 텐데 다를 수 있을 텐데 그 다른 값을 이제 바이어스라는 값으로 이제 보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저 값은 당연히 부스트랩 편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스트랩 표본 분포의 표본 분산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많이 하는 것처럼 그 분산의 표본 분산의 스퀘어 루트를 씌운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저기서 이제 세타 스타에 바가 씌워져 있는데 저거는 이제 복제한 그 라지 비계의 그 부스트랩 복제 값들 중에서 복제 값들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부스트랩 아까 표본 분포를 얻었는데 그 분포에서 얻어지는 약간 대략적인 그 표본 분산 표준 오차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이제 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그 세타라는 통계량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일단은 오늘 기초적인 내용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정규분포 부스트랩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원래 세타 햇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 구간 이건 되게 자연스럽죠. 저기서 써있는 저 세타 햇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샘플로부터 나오는 통계량인 것이고 그다음에 SE 부츠는 아까 말했던 그 부스트랩 표준 오차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당연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되는 이유는 만약에 저 세타라는 저 통계량이 저렇게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저 S2 세타 햇분의 세타 햇 빼기 원래 이제 세타 이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제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부스트랩 복제를 통해서 일어난 저 분포 저 맨 좌측에 있는 저 부스트랩 뭐라고 SE 분의 어 세타 스타 빼기 스타 햇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원래 저 분포로 이제 근사한다는 걸 이제 뒤에서 할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정규 근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바이어스를 구했는데 이게 사실 만약에 표본포를 되게 많이 얻어서
그 표본 분포들이 이루는 평균값이 만약에 10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실제로 들고 있는 그 세타라는 관측값 10이야. 이러면 10이라는 거를 대표값으로 쓰기 되게 애매하겠죠. 그래서 그 이만큼을 보정해주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저 스탠다드 부트스트랩 인터벌입니다. 그래서 저만큼을 보정해주는 거를 이제 세타헤드 코렉션이라고 하고 저거를 이제 세타헤드에서 바이어스를 빼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타 코렉션을 이제 아까 썼던 세타헤드 대체해서 이렇게 쓰는 걸 이제 스탠다드 부트스트랩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만약에 그 표본 분포를 부트스트랩 분포를 봤을 때 이 표본 분포의 그 민 값이 내가 실제로 들고 있는 부트스트랩 값이랑 다르다. 이럴 때 이제 저런 걸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약간 세 번째는 이게 약간 부트스트랩의 정신을 담고 있는 약간 그런 건데, 이제 갖고 있는 부트스트랩 복제값들만을 이용해서 실내 구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라지 B가 2000개라고 합시다. 그럼 제 손에는 지금 원래 통계량, 세타헷이랑 그 부트스트랩 복제값, 세타헷 스타가 이제 2000개만큼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값들을 이용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구간의 양끝값으로 그 25번째 순서 통계량, 그리고 1975번째 순서 통계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 퍼센타일 부트스트랩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되게 자명해 보이죠. 이제 원래 표본포가 있으면은 거기서 딱 그 25번째, 1975번째, 딱 그 순서 통계량 값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부트스트랩 정신과 잘 어울리는 방법인데, 이거에 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일단 여기서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제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특히 좋은 게, 만약에 원래 그 세타에 대한 그 분포가 이제 만약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약간 꼬리가 길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반영해 줍니다. 이게 부트스트랩의 퍼센타일 부트스트랩 인터벌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랩 표본포를 이용해서 가설 검정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되게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우선 여기서 처음 소개하는 자리니까 간략하게만 하면 이제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뒷가설이랑 대립가설이 있으면 저걸 이제 막 부정하거나 뭐 부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서 이용했던 그 신뢰 구간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노멀 테스트는 아까 구했던 그 노멀 테스트, 아니 노멀 인터벌을 연장해서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G분이라는 저 부트스트랩 통계량을 계산을 했을 때 저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기가격에 밖에 있으면은 이제 그 비무가설을 기각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비슷하게 이제 퍼센타일 그 테스트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구했던 그 신뢰 구간에 밖에 있겠냐 약간 안에 있겠냐 이런 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스트랩 T 테스트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만약에 부스트랩 복제값, 그 세타라는 원래 통계량이 이제 스튜던트화 됐을 때 T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가정할 수 있으면은, 이제 T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약간 당연히 직관적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T 스타면은 T 부스트랩 복제값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는 게 똑같은데 여기서 약간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저 SE 스타에 지금 저 스몰 B가 붙었죠. 저게 왜 저러냐면 단순히 그 복제한 이제 원래 X1부터 XN까지 샘플들이 있으면 걔를 이용해서 X1 스타부터 XN 스타, X1 스타부터 XN 스타까지 복제한 그 샘플 값들이 라지 비계가 있을 건데 그 각각의 라지 비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스트랩을 진행해서 얻어지는 표본 분산 값을 이제 저 SE 스타 값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값들을 이용해서 T 통계량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걸로부터 다시 경험 분포를 이용해서 그 기가격을 설정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대충 공식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했던 거는 저희가 했던 거는 딱 여기까지만 비트랩을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뭔가 많은 걸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T 분포량 거 자체가 이제 표본 분산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 이 XN 스타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표본 분산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의 표본 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를 가지고 한 번 더 부스트랩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세타 앤 스타스타라는 이제 두 번째 부스트랩을 진행한 통계량들을 만들고 걔네의 분산을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만든 아까 그 T 앤 스타 B를 만드는 데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저 T 스타 B라는 거를 계산할 때 쓰이는 그 표본 분산이
예, 라지 B번째 그 샘플을 이제 부스트랩 표집해가지고 얻은 부스트랩 표본 오차를 이용해서 T 통계량을 만든다. 그리고 그런 T 통계량들이 이제 라지 B개만큼 생겼으니까 걔네의 경험포를 가지고 이제 T 테스트를 진행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되게 효율이 많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스튜던트화 된 애들이 약간 그 T분포를 따른다 이런 게 약간 큰 수의 법칙 이런 걸 이용하면 약간 정말 좋은 많은 분포들이 저런 걸 따르기 때문에 되게 좋은 테스트 방법이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부스트랩 방법을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하고 또 그거를 라지 비계 모든 부스트랩 샘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서 약간 그런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초적인 그 부스트랩 메소드 활용이 끝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스트랩 방법이 왜 되냐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도 뭔가 되는 게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보일 수 있고 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제 경험 분포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이제 만약에 x1부터 xn까지 이제 저 랜덤 베리어블들이 iid한 CDF를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들이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이제 fnx라는 함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이제 고정된 그 실수값 스몰 x에 대해서 걔보다 작은 그 랜덤 베리어블들이 몇 개냐 이런 거를 지금 카운팅해주는 그런 함수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처음에 그 부스트랩 방법 소개해드린 여기서 진행한 저 부스트랩 복제 하는 저 엑셀 스타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엑셀 스타들은 저 FN이라는 그 경험 분포 함수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에서 이렇게 복원 추출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 분포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걸로부터 일단 가장 되게 직관적으로 먼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저 인디케이터 어떤 그 랜덤 베리어블 xr에 대해서 그게 고정된 x에 대해 작은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랜덤 베리어블 이제 인디케이터 xi가 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제 베르네이 분포를 따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 확률은 라지 fx겠죠. 왜냐하면 네, 라지 fx일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다음과 같은 저 확률 변수 인디케이터 xi가 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이제 다음과 같은 기대값과 베리언스를 가지는 걸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르네이 분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게 그 fnx라는 거는 저런 애들 xi개들을 모든 n개들을 다 더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 곱하기 fnx라는 이제 x를 고정시켜 놓고 fnx라는 거를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면은 저 값이 이제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걸로부터 이제 fnx의 기대값이랑 분산을 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명하게 이제 그러니까 fnx라는 이 고정된 x에 대한 어떤 그 확률 변수가 fx라는 값으로 이제 almost surely하게 수렴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이항분포의 정주분사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도 되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한 점 한 점은 되게 그 fx 한 점으로 모인다라는 이제 직관과제를 이제 우리가 되게 기초적인 고등 수학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수학자들이 더 많은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에서 하게 될 내용은 이제 저 fn이라는 함수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충분히 좋게 그냥 원래 그 CDF랑 똑같아진다라는 게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개 시오렘들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시오렘이 이제 그리벤코 캔텔리 티오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는 이제 fnx가 단순히 한 점에서만 이렇게 한 점만 봤을 때 수렴하는 게 아니고, 함수 커브 전체를 봤을 때도 원래 함수로 거의 확실하게 수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서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하는 거랑 유니폼리하게 컨버지하는 거랑 되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게 다르다라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얘 정도는 이제, 일단 여기까지 증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의 첫 스텝은 이제 f 인버스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f 인버스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걸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원래 CDF 라지 F가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함수라면은 F 인버스는 당연히 그냥 역함수로서 잘 나오죠. 그래서 역함수로서의 의미 표기가 되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fx가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만약에 디스컨티뉴어스한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점이 이제 약간 뭔가 x 그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약간 디스크리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잘 메꿔주는 그런 약간 기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런 걸 안 하고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셋업을 해두는 것이고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유니폼 분포에서 이제 IID하게 n개의 샘플들을 꺼낼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U1부터 UN까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XI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F 인버스 UI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XI가 원래 그 CDF F를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그 F에 대한 경험함수 FN을 정했던 것처럼 GN이라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UI들이 어떤 그 0부터 1 사이에 그 고정된 어떤 스몰 유값보다 작은 것들의 개수를 카운팅해 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FNX라는 그 어떤 값이 GNFX랑 똑같다가 됩니다. 그게 되는 이유는 밑에 써놨다시피 XI가 X랑 같다는 거는 이제 XI가 이제 F 인버스 UI로 정의됐으니까 F 인버스 X 네. 잠시만요. X 약간 제가 잘못 썼는데 오타가 나는데 F 인버스 UI가 X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F 인버스가 당연히 모노톤 함수니까 UI가 FX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fnx 빼기 fx라는 저 값이 x라는 어떤 그 실수 어떤 값이 와 저게 항상 확실하게 수렴한다 균일하게 이걸 보이고 싶은 건데 그러면 저 값을 계산했을 때 fnx 빼기 fx가 gn fx 빼기 fx로 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이면 되는 거냐? 저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저 우변에 있는 u가 0부터 1 사이의 어떤 실수일 때 gn u 빼기 gu가 이제 almost surely하게 0으로 간다를 보이기만 하면은 이제 그 fnx라는 커브가 f라는 커브로 유니폼리하게 거의 확실하게 이제 수렴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제가 almost surely하게 0으로 수렴하기만 하면은 원래 원했던 fnx 빼기 fx가 이제 0으로 almost surely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포인트 와이즈 그 컨티뉴어스에서 유니폼 컨버전스 그거 증명할 때랑 비슷하게 약간 유한계를 잡아서 뭔가 맥시멈을 취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이디어고 이제 m을 이제 자연수로서 고정을 하게 되면 이제 gn n분의 k가 이제 n분의 k로 거의 확실하게 수렴하는 거는 이제 강대수 법칙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게 gn n분의 k라는 값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 유니폼 분포들에서 꺼낸 그 n개의 값들이 이제 n분의 k보다 작은 확률, 작은 개수, 작은 비율을 구하는 건데 걔가 n분의 k로 수렴하는 거는 이제 강대수 법칙에 의해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u를 만약에 이제 0부터 1 사이에 픽스하면 이제 u가 저 u n분의 k랑 n분의 k 플러스 1 저 구간에 어딘가 걸리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g의 함수도 당연히 모노톤한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고 그래서 이제 저 밑에 꺽쇠로 있는 저 두 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이 첫 번째 부등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부등식을 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왼쪽 GNU의 하한을 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건 이제 식전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GNU 빼기 U라는 저 GNU랑 원래 U 차이 값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바운디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GN n분의 K 값들은 모두 거의 확실하게 n분의 K라는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m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만 이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사실 맥스를 쓸 수 있는 이유도 그 K 값이 0, 1 해가지고 m까지 m 플러스 1개의 유한한 값들만 있기 때문에 맥시멈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석개론에서 그 유니폼 컨버전스 증명 막 그런 거 증명할 때 많이 하는 그런 되게 아이디어를 그냥 통계학에서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강조를 하겠지만 글리벤코 캔텔리 티어렘이 말해주는 거는
단순히 fn 그 고정된 x들에 대해서 fnx라는 그 랜덤 베리어블이 fx라는 값으로 한 점에서만 수렴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fnx라는 커브가 fx로 그냥 자체적으로 점점 가까워진다. 라는 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덩스컨 스티어를 약간 궁극기 같은 느낌인데, 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fnx라는 값이, fn이라는 커브가 f로 확실하게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는 그런 감성으로 수렴을 하는 걸 아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덩스컨은 뭘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이제 fn 빼기 f 곱하기 루트 n이라고 정의된 저 gnx라는 저 함수가 이제 어떤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어떤 분포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fn이랑 f 전체 커브의 차이가 이제 루트 n분의 1 스케일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오차,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값이 어떤 가우시안 프로세스, 되게 좋은 그런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메셔 시오리에서 나오는 그 브라우니언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가우시안 프로세스 중에 되게 특별한 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덩스펄스 티어렘을 함수적 CLT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책도 막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필요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그런 인사이트는 이제 FN이랑 F가 확실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그 가까워지는 정도가 루트 n분의 1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덩스퍼스 티어렘도 되게 중요한 정리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약간 직관 같은 걸 얻어보자면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만약 fnx라는 이제 x를 고정시켰을 때 fnx라는 그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fx로 수렴하는 걸 되게 쉽게 알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앞선 두 정리가 뭘 알려주는 거냐면 다시 그 경험 분포 함수 그 fn 커브가 f로 거의 확실하게 유니폼리하게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덩스커가 말해주고 있는 건 유니폼 컨버전스 할 때 잡는 그런 입실론이라는 게 대충 이제 루트 n분의 1 스케일이다 라는 거를 이제 덩스커가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대충 예상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표본을 100개 가지고 있다 하면은 대충 약간 뭔가 10분의 언저리 스케일로 이 F랑 FN 커브가 되게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 구간에서 10분의 1 정도 약간 차이가 나게 만들려면은 표본을 1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약간 이런 직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약간 제가 약간 덩스커 시오렘에 되게 엄청 의의를 좀 약간 되게 간략화했는데 그 오차마저도 뭔가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가우시안 프로세스다라는 것까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R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건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노멀 분포랑 익스포넨셜 분포에 대해서 각각 이런 fnx랑 fn이라는 함수가 원래 f 커브로 되게 잘 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원래 그 f 분포가 이제 노멀 그 표준 정규 분포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표본 크기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줄어들에 따라서 되게 잘 가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만 해도 약간 30 정도만 돼도 되게 이 정도면 쓸만하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 500 정도만 되면 정말 이제 거의 그 디스크리트한 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다 싶을 정도로 되게 그 차이도 되게 좁아지고 그래서 F컵으로 되게 잘 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플럭추에이션의 맥스 값도 실제로 저렇게 루트 n분의 1 스케일로 되게 잘 작아진다라는 거를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셨을 때 되게 정규분포라서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더 워낙에 좋은 애들이니까 이렇게 잘 된 거고 실제로 이런 익스포넨셜 분포 같은 걸 해봐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익스포넨셜의 그 CDF인데 계속 아까 우리가 정했던 FM 함수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보여줬을 때 그 파란색 함수가 점점 이제 빨간색 함수에 잘 접근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도 이제 플럭추에이션 스케일이 루트 n분의 1로 잘 작아지는데 얘는 약간 눈금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 분포만큼 되게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유의미하게 잘 작아진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마지막에 그래프 있잖아요. 분모가 혹시 그냥 싱글 패스인가요? 아니면 반복적인 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분모를 그리시 그냥 단일 패스로 하시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보시면 n이 1000까지 돼 있는데 1부터 1000까지 모든 정수값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0개씩 찍어도 했을 것 같아요. 10개, 10, 20, 30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플루추에이션 그 맥스 값을 찍어서 걔를 이렇게 그냥 꺾은 손으로 이은 그래프. 네, 그냥 그 슈프림 거. 약간 홈플 씨의 좀더 시각화는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건 좀 저의 알 실력으로 약간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쵸. 저게 되게 직관을 되게 잘 짚은 거예요. 이게 슈프리멈이라는 것도 사실 슈프리멈이 0으로 간다는 게 이게 정말 유니폼 컨버전스 할 때 실제로 0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확률 변수라는 거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저 말이 되게 약간 직관을 짚은 말입니다. 네. 아, 네. 아, 네. 진짜 킨텍, 우리 프로그램이 진짜 킨텍 잘하는 방법이 한번 몰라도 이게 킨텍스 저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 세타 지금 세타라는 통계량에 대해서 어떤 추정 검정 이런 걸 하고 싶은 건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세타 헷이라는 실제 우리가 x1부터 xn으로부터 계산된 그 통계량 세타 헷하고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샘플로부터 복제된 그 세타 헷 스타들 그 값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약간 충분히 좋은 분포들에 대해서 사실 뭐 대수 법칙 이런 게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 스튜던트화된 어떤 그런 꼴이 T 분포를 따른다 이런 건 되게 직관적으로 되게 잘 쓰일 수 있는 성질이라서 이게 실제로도 잘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좋아져요. 안 뺏긴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엔 수학적인 정당성이 또는 스커 세오렘에서 나오고서 그 말하자면 추정한 CDF랑 원래 CDF의 차이의 슈프림엄이 이 루트 n분의 1의 비율 오더로 감소한다라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트랩은 이제 n이 우리가 좀 적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뜬 n처럼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과하게 n이 작으면은 이게 수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실 그쵸. 왜냐하면은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모든 부스트랩 방법들이 그러니까 이 비모수적인 방법들에서 이제 정당성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그 부스트랩 재표집을 하는 그 부스트랩 제표집이 시행되는 부분 어쨌든 FN이라는 그 경험 분포인데 걔가 원래 F랑 닮아 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뽑은 애들로 이루어진 어떤 통계량도 원래 계산됐어야 될 통계량이랑 비슷해진다. 이거인데 만약에 N이 10 이런데 걔네가 심지어 막 되게 그 막 특이값들도 많이 섞여 있고 이러면 당연히 실제로 수렴이 좋지 않게 일어난다는 걸 예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약간 표본이 막 100개나 1000개 정도만 있어도 사실 뭐 연구할 때 그 정도 수치는 뭐 그렇게 크긴 한데 그래도 엄청나게 큰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 된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부스트랩의 효력이 이런 보다는 가끔들 설명해 주는데 부스트랩의 근데 나 통을 모아서 그거를 내려가는 식으로 이런 거 쌓이는 것도 일단 그리고 그런 부스트랩 그렇게 나쁜 속사 쓸 때도 리스크가 보장된다고 그런 내용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있어요. 그런 거는 우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당연히 맞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표본이 모분포를 정당하게 대표할 수 없으면은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약간 그렇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수학적 정당성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네. 네. 근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 정리가 좀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자주 다루는 정지훈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스키드가 좀 덜 돼 있고, 약간 그런 꼬리도 얇고, 약간 이렇게 되게 좋은 성질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게 과한 일이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꼬리가 두터울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꼬리가 두터운 것도 약간 잘 집어내는 게 오히려 약간 부스트랩 방법의 약간 특징이다라고 약간, 네,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비무수적인 방법들을 약간 로버스트하다고 하는 게 그런 특기값들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요. 걔네 같은 걸 약간 적절히 잘 쳐낼 수 있다. 그러니까 걔네도 씹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10분 쉬고 나머지 두 번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 계속 진행하다가 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그래, 그에 나오는 다른 분리가 뭐가 있는데, 그리고 그에 비해 인도되는 이제 그걸 뭐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발설스타인 그냥 더블 디스턴스라고 할게요. 디스턴스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포 간의 거리를 정의하는 거라고 미리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원리, 옵티멀 트랜스포트의 원리를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 레티파이드 플로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옵티멀 트랜스포트라는 것은 뭐냐? 일단은 이 주제를 파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얻고 싶어요. 하나는 두 확률 분포, 이제 여기서 뮤 V력, 원래 뮤인데 V라고 읽겠습니다. 뮤 V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트랜스포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뮤에서 V로 분포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분포로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옵티멀 트랜스포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분포라는 것을 어떤 그냥 땅바닥에 놓인 흙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뭐 이렇게 쌓여 있던 거를 이렇게 쌓인 걸로 바꾸고 싶을 때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코스트를 쓰고 그거를 쓰게 하려 아니 그걸로 다 옮기려면은 이제 코스트가 얼마나 드냐를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생기겠죠. 첫 번째는 그 미니멈, 그러니까 그 분포를 하나에서 다른 분포로 옮기는데 드는 최소의 비용이 먼저 계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소의 비용을 이제 그 최소의 비용이 들게 분포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디스턴스 트랜스포트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우선은 간단한 디스크립트한 예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시작을 할 건데 우선 시작 지점 n개 x1에서 xn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끝 지점, 즉 도착 지점 y1에서 yn까지 있다고 정해봅시다. 이제 시그마라는 건 이제 퍼뮤테이션인데요. 그러니까 뭐 1번을 4번에 옮기고 뭐 2번을 3번에 옮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서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불러서 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CXY라는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있고요. 보통 뭐 가면 그게 그냥 뭐 두 지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이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거리에 물론 여기에서는 총 n번 움직이겠죠. 이 얘네들이 이 빨간색 점에서 점들로 다 옮기는데 걸리는 스테이 총합을 최소화해보라.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에는 뭐 헝가리안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근데 여기에서 빌드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은 이제 그냥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한 점에 어떠한 질량이 뭐 아니면 뭐 박스 여러 개가 쌓여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x1에서 xn까지 출발점이 있고 y1에서 yn까지의 도착점이 있는데 이 각자에 몇 개의 상자가 쌓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질량이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 그리고 질량을 여기에 이 지점으로 얼마나 옮겨줘야 되는지가 이렇게 AI랑 BJ로 정의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산소 비치 세팅에서는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이 한 지점에서의 질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쪼갤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 곳에서 한 곳으로 질량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확장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 트랜스포테이션 매트릭스 P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XI라는 점에서 YJ라는 점까지 얼마의 질량을 옮길 것이냐가 이제 PIJ로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왼쪽에 이제 그 우변의 식을 보면은 아래 조건이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P는 당연히 n by n 매트릭스고 그리고 당연히 시작 전이 총량이랑 그러니까 시작 전에 각자의 있던 위치랑 그리고 도달 후에 이제 Y들에 있는 위치들이 아니 Y들에 있는 질량들이 합이 이제 A랑 B로 A랑 B로 컨스트레인트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그 컨스트레인트를 잡아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이제 P를 잡아줄 때 이제 PIJ, CIJ의 총합을 최소화해 주는 게 이제 옵티멀 디스크리트 환경에서 옵티멀 트랜스포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확률 분포를 고를 때는 이제 당연히 그 정의역이 컨티뉴어스 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은 몬지 포뮬레이션이라는 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뮤라는 분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v라는 분포가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분포인데 이제 뮤에서 있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분포가 뮤를 따르고 있을 때 정의역의 점들 x를 이제 어떤 매핑 tx로 보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t를 잘 잡아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뮤에 있던 분포가 이제 t로 변환했을 때 이제 v가 되는 그런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t식 뮤는 v라는 조건으로 이제 적어놨고요. 이제 이걸 푸시포워드라고 하는데 그냥 조금만 더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임의의 메저레블 셋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확률을 잴 수 있는 셋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t 그러니까 좌변이 이제 옮기기 전에 t로 옮기기 전 영역에 있던 양이고 그리고 우변이 이제 t로 옮기고 난 후 영역에서 요구했던 양이죠. 그래서 그 양이 일치해야 된다가 이제 이 조건이 말해주는 것이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제 이 분포에서 적분을 했을 때, 이제 기대값을 구했을 때, 이제 코스트가 네. 이 기업이 푸시포워드 매저가 누구랑 일치할 때
를 누구 정의할 거잖아요. 따로 누가 없어 보이는. 따로 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뮤에서 누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피멈은 저게 일치하게 만들도록 키를 잡겠다라는 것에 대한 인피멈. 네, 맞아요. 이에 취해져 있는 것에 그러니까 그 뮤를 뉴로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든 키들에 대해서 이 호스트의 적분이 네, 그거의 인피멈을 구하는 게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볍게는 그냥 한 점에 있는 지점을 그냥 다른 지점으로 그냥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을 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어썸션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죠. 한 지점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분포를 하나 잡아 만약에 이제 이 지점을 x라고 하고 이 x를 노란색으로 칠해놨을 때 이거를 트랜스포트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 맞는 트랜스포트는 무조건 이제 어떤 다른 지점에 갔을 때 그 이 노란색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 노란색이 tx에 가서 이렇게 위치에 있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여러 곳에서 와서 합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노란색이 여기를 꽉 차지하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노란색 막대기가 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2에서 2방향 가져가서 어디 다른 데다 옮기고 얘는 여기에서 가져가서 다른 데다 옮기고 이런 게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x라는 지점을 그냥 통째로 tx라는 점으로 옮기게 되니까 이 원지 포뮬레이션에서는 한 지점에 있는 양은 반드시 온전히 다른 지점으로 옮겨줘야 된다라는 어선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 본티 포뮬레이션을 이제 조금 더 넓은 세팅으로 옮긴 게 아까 전에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서 했던 컨트롤 포뮬레이션을 다시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x를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맵을 쓰는 게 아니라 옮기기 전과 후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한 위치에서 양이 그냥 여러 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냥 퍼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인트 probability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몬지 포뮬레이션에서 썼던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여기서는 이제 조인트 probability라는 것으로 이제 조인트 probability가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옮기기 전에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당연히 옮기기 전에는 이제 U를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옮기고 난 후에는 이제 U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코스트의 저분값이 인피멈을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두 세팅에서의 차이점은 이제 이 세팅만 이 위치에서 양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도 괜찮은 거였기 때문에 이게 더 제너럴한 산업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셋업의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이 분석 배치 문제에 있는 인피멈보다 작거나 같겠다. 왜냐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같은 더 제너럴한 케이스가 오히려 더 풀기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타내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증명을 할 때는 이제 컨트롤 비치 포뮬레이션을 먼저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더 풀기 쉽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시오렘은 이제 브레니어 시오렘이라는 것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코스트를 이제 코스트를 이제 L2 유클리디안 디스탄스로 이제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L2 디스탄스의 제곱이에요.
코스트를 그렇게 정해놨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몬티 포뮬레이션이죠. 이 몬티 포뮬레이션을 정확히 달성하는 옵티멀 트랜스폼 맵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라디언트 오브 컨벡스 펑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일단은 뭐 일단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랑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이 먼지에서의 해가 칸토로 비치와 같은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갖습니다.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칸토로 비치 그더 넓은 경우의 해가 먼지에서의 이 경우 먼지에서의 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시사하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 세팅을 칸토로 비치로 그러니까 한 점에서 그냥 여러 지점으로 옮겨도 되는 것으로 열어놔도 우리는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그냥 한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매핑하는 것으로 단순화해서 나타낼 수 있다. 왜냐면 거기 이미 최적화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셋업에서 풀기 쉬운 거는 칸토로 비치지만은 사용하기 쉬운 건 해를 사용하기 쉬운 거는 문제 포뮬레이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없이 컨벡스 펑션이라는 거는 약간 이런 예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원디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몰록함수요. 그리고 이거의 그라디언트를 생각을 해보면 단조 증가입니다. 얘가 U라고 하면은 이제 U의 그라디언트는 단조 증가. 그래서 이 단조 증가한다는 거는 사실 이 뭐냐 트랜스포트 맵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두 점 XY가 헷갈리니까 두 점 X1, X2가 이렇게 있으면은 무조건 옮겨지는 위치가 이제 뒤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시사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차원에서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약간 이거를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공간이 구겨지지 않는다, 뭐 공간이 접히지 않는다 그 정도를 좀 간단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인사이트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습니다. 아, 네네. 일단 테오리엠에서 꽤 강한 가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단 그냥 컨티뉴스 아니면 앱솔루트 컨티뉴스라면 좀될것 같고, 아, 네. 그렇습니다. 다른 뭐 쿼드라틱 포스트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쿼드라틱 코스트라는 게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예 그거 맞죠. 네네네. 네. 일단 그게 좀 컨티뉴스 해야 되고, 근데 좀뭐 의문이 드는 게 이전에 그게 페이지 그 사업 페이지에서 보여주셨던 인테리어 스프린터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과정에 그런 상황이면은 이게 좀 결론이 달라지는 시대요. 흐름은 컨티뉴스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상황 이제 디스크리트한 네, 그렇죠. 그런 과정이면은 좀 결론이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는 이 티오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들어보시는 건가요? 네,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어선션을 그러니까 여기 정리에 들어가는 어선션을 좀 뺀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 스트링리 컨티뉴어스? 그게 이 뮤에 해당하는 거죠? 네네. 그런 거예요.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그게 성립이 안 되니까 이 시오렘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뮤가 이제 컨티뉴어스의 스트링리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브레니얼 스티오렘부터 얻어지는 이제 이걸로 확생되는 디스턴스가 있는데 이거를 W 디스턴스라고 부르고요.
이제 밀도함수를 특성으로 보고 이걸 옮기는 과정을 생각했다는 의미에서 벌스 무벌 디스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거나 비슷하게 정의가 되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더블 디스턴트 실제 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칸토비치 세팅에서 이 정의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 뭐냐 그 피차 유클리안 디스턴스에 이제 P분의 1 노름 그러니까 P 노름 적용했을 때 이제 그 디스턴스를 이제 WP 디스턴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니 생각을 하면 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아마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WT 즉 L2 놈을 사용하는 디스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WP는 이제 거리 함수 공리 뭐 예를 들어서 뮤 v 바뀌어도 똑같은 거랑 뭐 0일 때만 아니 무게가 바뀔 때만 거리가 0이라든가 그리고 삼각부등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성립을 하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거리 함수가 존재하게 되면 이제 그걸로 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해석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 그 거리 함수 공간을 이제 구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분식 자체 계산이 가능한 즉 피스 모멘트가 존재하는 그런 분포들을 원소로 갖는 거리 공간을 이제 WP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W 디스턴스가 이제 분포 사이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디스턴스로 알려진 뭐 KL 풀백 다이버전스 이런 것도 있는데 W 디스턴스는 어떤 장점을 갖느냐 할 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예시인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KR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각 위치에서 두 함수 값이 즉 두 그 확률 밀도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친구, 뭐 이 친구랑 이 친구 얘네 사이에 KR 다이버전스가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머신러닝 같은 거나 할 때 이거를 분포 사이의 유사도로 측정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W 디스턴스를 썼을 때 좋은 점은 이 분포가 실제로 위치하는 이 분포의 실제 위치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디스턴스를 재줄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직관적으로 깔끔하고 이제 잘 만들어진 디스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떤 뭐지 브레니얼 시오렘을 통해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달성하는 그 W2 아니 호스트가 L2 놈을 때, 즉 W2 공간에서는 이제 그 옵티멀한 트랜스포트가 잠깐만 정정하자면은 이제 W2가 아닐 때도 그러니까 2가 아니라 뭐 다른 P가 이제 다른 정수일 때도 이제 그 뭐지 옵티멀 TX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브레니어 정리에서 나왔던 그 T가 뭐 어떤 콘벡스의 그라디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든지 그런 그런 결론이 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X 옵티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저희가 저희가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몬지 포뮬레이션에서 나온 이 트랜스포트인 TX를 쓸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궁금한 것은 이제 TX도 알았고 그리고 이제 뭐 분포 사이의 디스턴스를 재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이 분포에서 이 분포까지 이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맥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옵티멀 TX가 즉 TX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칭이거든요. 이 분포랑 이 분포 주어졌을 때 이제 얘를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매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시도하면 즉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X랑 이제 TX가 있을 때 이제 각 점에 대해서
그거의 내분점을 잡는 거죠. 그, 네. 이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매칭을 아무렇게나 했을 때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그게 중간에 있는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나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 이 정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리라기보다는 이 사람 발견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가 존재하면은, 즉 잘 만들어진 매칭이 존재하면은, 그러면은 그 TX랑 원래 있던 X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주기만 하면은, 즉 어떻게 보면 X에서 TX로 그냥 직선으로 모든 점을 움직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W 디스턴스가 아니지. 또 맞죠. 그냥 W 디스턴스가 계속 줄어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두 분포 사이에 최단 경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매핑의 관찰이고요. 그래서 네, 각 점과 TX를 변환 결과를 그냥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주기만 하면은 그게 기호대식이 된다. WP 공간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분포에서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쓸 때 이제 분포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단 뭐라 해야 되지? 그 시작점과 그러니까 시작점이 이제 그 x랑 그리고 끝점 tx를 찾고 이제 등속으로 직선 운동하면은 이제 그게 W 공간에서 최단 거리가 된다, 최단 경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이걸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옵티멀 트랜스포트 자체를 그냥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의 최단 경로, 아니 한 점에서 다른 경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떠나서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t는 0을 여기로 두고 시작점으로 두고 이게 t는 1을 끊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분포로 두고 그리고 이제 t는 0에서 t는 1까지 이제 변하는 벨로시티 필드, 약간 뭐 강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벨로시티 필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필드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필드를 따라서 이 시작점들을 이렇게 t는 0에서 1까지 움직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벨로시티 필드를 도입을 했다는 거. 그래서 물리적으로 도입을 했을 때 이제 시작 여기선 분포를 알파 제로 알파 1이라고 할 건데 이제 시작 분포 끝 분포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일단 이 벨로시티 필드다. 그리고 이 순간 과정에서의 그 네, 그 t는 0에서 1 사이에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연속 방정식이요. 이거는 그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한 점으로 벨로시티 필드가 들어오는 만큼 이제 쌓이고 그리고 나가는 만큼 벨로시티가 나가는 만큼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되게 자명한 정리고요. 이거는 물리학에 이제 평면 방정식 풀 때 되게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량이 미루고 한 점에서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L2 디스턴스로 보면은 아까 전에 봤던 그 WT 아니 아까 전에 봤던 포뮬레이션이랑 굉장히 비슷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VT라는 게 이제 미소 시간 동안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이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나타내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의 V 제곱수가 그냥 질량을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그냥 키네마 그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깔끔하게 말했을 때 이제 t는 0에서 1까지 이 분포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최소가 돼야 된다를 이제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베나우 브레니어는 이 포뮬레이션을 쓴 다음에 이 컨스트레인트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해봐. 이거의 해가 이제 매트 인터폴레이션, 즉 그냥 이 모든 입자가 x에서 tx까지 등속 이동하는 것이며 이제 그때 이제 에너지의 최소값이 W2 디스탄스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물론 이제 당연히 그 U에서 V로 이제 모든 점을 자기 목적지로 등속으로 움직이는 벡터 장도, 그러니까 이거를 플로우라고 부르는데 플로우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이나믹 OT를 잠깐 다루고 나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네레이션 모델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x가 있고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옮겨야 되냐, 뭐 tx로 옮기면 된다, 이거까지는 좋았다가 이제 갑자기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를 연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갑자기 논의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나올 이제 이 생성 모델을 다루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단은 제너레이션 모델이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제너레이션 모델이 하고 싶은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어떤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의 분포가 여기 가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하나를 샘플링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제너레이션 모델인데, 그러면 이 P1이라고 부르고요. 이 P1에서 그냥 샘플링을 하면 그냥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P1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일단은 가장 공통적인 방법들이 이제 이 P1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노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냥 Z라는 그냥 벡터를 하나 푼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그거를 이 뽑은 Z를 어떻게 처리하면은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P1을 따르도록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보통 제너레이션 모델이 가지는 전략입니다. 뭐 위에부터 뭐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이제 뭐 하나의 경우에는 Z를 뽑고 그거를 얘는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데이터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왼쪽에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평가해주는 애가 있어. 얘는 뭘 해주는 거냐면 이제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애랑 그리고 이 실제 데이터셋에 데이터가 있겠죠. 실제 데이터셋이랑 이제 같이 넣었을 때 가짜 데이터는 0,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1이라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 이 이밸루에이션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지식인터고요. 제네레이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제네레이터가 학습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이 생성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랑 점점 비슷해지겠죠.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거를 더 잘 구별하기 위해서 학습이 될 거고요. 이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전략이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끝내주게 잘 만드는 제너레이터 하나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 두 가지 접근의 차이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른쪽에는 이게 뭐 디코더 인코더라고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그냥 fs, f-l, z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여기에서 인코더, 디코더가 해주는 역할은 보통 뭐냐면은 어떤 Z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디코더에 넣으면은 이 Z를 컨디션으로 하는 X는 어디에서 생성을 하면 될지 분포를 줘요. 뭐 어떤 가우시안 어떤 민이랑 베리어스가 이제 모델에서 튀어나온 뭐 그런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디코더는 직접 샘플을 하게 해줍니다. Z를 넣으면. 그래서 이거는 스토캐스틱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플로우 베이스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X를 순수하게 변환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디터미니스틱한 거죠. 얘는 스토캐스틱한 거. 얘는 디터미니스틱하다. 그리고 이 역변화도 마찬가지. 그냥 이 역변화 자체를 학습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같은 Z를 뭐이 모델 값이 이 모델 파라미터가 바뀌지 않는 한 같은 값을 넣었을 때 이제 같은 값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고요. 이거는 그냥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디자인 초이스가 있어 왔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보게 될 거는 이런 플로우 베이스드 그 중에서도 이제 렉티파이드 플로우라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목표는 이제 다 설명했고 이제 롤브 플러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샘플링이 쉬운 랜덤 베리어블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분포를 다른 것으로 이제 Z를 보내버리는 방법을 이제 찾는 게 제네레이션 모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렉티파이드 플로우는 이제 2022년에 나온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는 지적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언급을 하면서 트랜스포트 매핑 티오렘이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x 제로가 파이 제로를 따르고 어떤 x 제로가 파이 제로를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잘 만드는 t x 제로에 넣었을 때 그냥 얘가 파이 원을 따르게 만들고 싶다. 파이 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약간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트랜스포트 매핑 얘네가 얘기하는 이제 트랜스포트 매핑 프로그램.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옵티멀 트랜스포트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던 이 뭔지 포뮬레이션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 트랜스포트 이 Z에서 X로 보내는 이 트랜스포트를 내가 알고 싶은 상황이고 학습을 하든 뭐하든 알고 싶은 상황이고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일단은 아까 전에 저희가 다이나믹 옵티멀 트랜스포트 얘기하는 그 벨로시티 플로이트 T는 0에서 1까지 어떠한 그냥 흐르는 강물에 떠나오고 여기다 파이 제로를 따르게 해놓으면은 이제 강물에 흘러놓고 이제 1초간 버티면 이제 파이 1으로 변신한다. 뭐 그런 벨로시티 필드를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걸 정의를 했었고 W2 아니 그 뭐지 우리가 그 옵티마이즈 해야 될 코스트를 그냥 L2로 그러니까 아니면 에너지로 이렇게 정의했을 때 그게 그냥 어떤 그 옵티멀한 그 트랜스포트가 그 ET가 존재했을 때 이 벨로시티 필드가 이제 직선이 됐다. 등속 직선 경로가 된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보냈던 건데 이제 사실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T를 모르죠. 우리는 T를 알고 싶은 상황이고 근데 얘네는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트랜스포트가 트랜스포트는 어떻게 보면 매칭이라고 봐도 좋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트랜스포트를 이렇게 잘 보내놨는데 그게 만약에 옵티멀 하면은 그냥 그거에 대응하는 벨로시티를 그냥 그 x에서 tx로 보내는 x에서 tx로 그냥 등속 직선 운동하게 보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파이 제로가 파이 원으로 변신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모르니까 이 사실을 이용해서 거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직접 읽어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이제 파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원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임의로 그냥 랜덤 완전 그냥 독립 랜덤하게 그냥 그 x 제로와 여기에서 점 하나 여기에서 점 하나를 그냥 이렇게 페어로 완전 독립하게 푸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매치들을 다 이어보면 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선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으로 매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렉티파이드 플로우는 뭘 시켜주냐면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것들을 다 직선으로 이어놨죠. 그래서 이 직선들이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재료가 되는 건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옵티멀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옵티멀이라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만약에 그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보내는 이제 플로우가 있다면은 그 플로우는 이제 그러니까 샘플 하나만 두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x0랑 x1 핀 페어가 있으면은 그러면 t를 일단 샘플을 하고요. 그러면 xt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디어는 만약에 이게 옵티멀 트랜스포트라면은 벨로시티 필드가 등속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의 벨로시티를 이제 오브젝티브로 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1초 동안 등속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속도가 x1 마이너스 x0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이제 t 시점에서의 xt 지점의 벨로시티 필드랑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돼요. 학습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최적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반복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플로우들이 이제 처음 학습된 플로우들은 어떤 형태를 여기서는 어떤 형태를 띠냐면 이제 플로우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학습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 플로우가 그러니까 이 플로우 처음 학습된 플로우 V가 이제 학습이 되면은 VTX가 학습이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이 플로우를 재사용해 가지고 이제 X0로부터 새로운 페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 있는 점들을 여기로 보내 여기 있는 점들을 이제 V에다가 이게 강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적분하듯이 그냥 그 스텝을 쪼개가지고 그냥 뭐 V를 그냥 수치 적분하듯이 보여주면 되겠다. 이 V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매칭이 좀 달라져요. 벨로시티 플로우에 의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 X 제곱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에 흘려주면은 이런 매칭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보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아래로 매칭이 되고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위로 매칭이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썼던 이 매칭이 침몰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평균을 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합치한 벨로시티 필드는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정해 줍니다. 이거를 미플로우 과정이라고 하고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새로 생긴 매칭을 가지고 다시 플로우를 학습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이전의 매칭이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위로,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아래로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 직선으로 벨로시티 아니 그 플로우를 학습시켜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랜스포테이션이 옵티멀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리니어하게 그 다음에 그걸로 플로우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 플로우를 갖다가 또 페어를 만들고 그걸로 또 다시 새 플로우를 학습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가 이제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네레이션 모델에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왜 줄여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은 어, 코스트가 적은 그러니까 코스트가 적은 트랜스포테이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벨로시티 필드가 막 이렇게 나 있는 거랑 이렇게 나 있을 때랑 뭐 벨로시티 필드가 이렇게 잘 정렬이 돼 있을 때 이제 말이 딱 안 떨어지는데 그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을 좀 더
가장 단순하고 이제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이제 적은 샘플링 스텝을 쓰더라도 더 정확한 제네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샘플링 스텝이라는 건 이제 이 수치 적분을 가할 때 이거를 이제 이 t는 0에서 1이라는 거를 이제 몇 등분 해줄지를 이제 정하는 게 이제 샘플링 스텝인데 뭐 이거를 당연히 어떤 플로우가 됐든 간에 이거를 천등분을 해주게 되면은 뭐 천등분 만등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훨씬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샘플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네레이션 모델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게 이제 퀄리티가 좋은 샘플을 빠른 속도로 얻어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단순해지고 그리고 더 저렴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플로우가 저렴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꺾이는 선들이 덜 생긴다는 거. 그렇게 꺾이는 선들이 덜 생겼을 때 적은 수의 스텝으로 샘플링을 해도 이제 우리가 이걸 접근을 했을 때 오차가 덜 생기고 이제 오차가 덜 생기고도 정확한 제네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공부에서 이제 리플로우를 반복했을 때 이래도 이렇게 정렬이 된다. 그런 거를 보여준 예시였고요. 그래서 이 n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샘플링 스텝 수이니까 t는 0에서 1을 이제 얼마나 몇 등분해서 쪼갤지 즉 수치 접근을 얼마나 정밀하게 진행할지인데 이제 플로우가 복잡하게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n을 요구를 하겠죠. 플로우가 되게 단순하면은 훨씬 적은 n으로도 정확하게 생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미플로우를 계속 해줬을 때 이제 훨씬 더 적은 n으로도 비교적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해한 건 빨간색 점이 아까 괜찮으나요? 네네. 빨간색 점이 그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분포 그걸 실질적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샘플링이 쉬운 보라색 분포를 잡은 다음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빨간색으로 매핑을 시킬 수 있는가, 변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거를 찾는 걸로 이해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보라색을 뭘로 잡아야 되는지가 약간 궁금하고 그걸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그 컨버전스 스피드나 아니면 그 퀄리티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좋은 질문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 많은 그냥 기본적인 제네레이션 모델들은 다 이제 그냥 이 뭐지 이거를 그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변환 전에 포함하는 샘플을 이제 레이턴트 베리에이블 또는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는데 그거의 제네레이션 모델은 이제 그것들이 분포가 가급적이면 그냥 노멀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이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를 분포를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분포를 다르게 했을 때 그리고 다르게 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음, 네, 특히 이 렉티파이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잘 세팅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성능 차이가 확실히 좀 날 것 같습니다. 어, 그거를 막 테스트해보는 거를 저는 보지 못했고요. 네, 네, 저도 이게 특히 이런 경우에는 뭐 이게 그러니까 앞서 이제 보여줬던 이제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 뒤에 결국 신경망이랑 모델 같은 게 붙게 되니까 결국 시작 분포는 둘째치고 어쨌든 이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엄청 강한 영향을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그냥 이거를 최소화시키도록 학습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다 보니까 시작하는 공부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더라도 결국에는 컨버전스가 된다.
보이고 또 그런 뭔가 이론적인 부분이 너무 있어요. 시작점이 잘못돼도 그래서 NMC 같은 경우는 아, 네. 피셜 포인트가 잘못 있어도 이게 하게 근처에 있는 분이면 수령을 한다라고 하는 이론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연습입니다. 그런 게 이런 것도 있는지가 궁금하고 저 논문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논문 아예 클릭했나 저기 있었나 이거 분명히 사이테이션이 뭐 한 몇천 번 정도 되는 걸로 봐. 어디에 실리긴 했을 텐데 어딘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초기 세팅에서도 리플로우를 충분히 많이 반복해주면 옵티멀로 수렴하느냐.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을 때 이거를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제너럴하게 증명하는 건 없고 대신에 이제 이 논문에서도 언급하는 거는 이 리플로우를 반복할 때마다 그냥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단조 감소한다 정도로 이제 그냥 결론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렉티파이드 플로우를 이제 다뤄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뤄볼 게 이제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이라는 건데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나온 논문이고요. 저는 이 논문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은 그냥 이 플로우 메소드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뭐지 이 벡터 필드를 저동 제너레이션하는 디터미니스트하게 아니 네, 디터미니스트하게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일반화해서 정의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렉티파이드 플로우도 이제 디퓨전도 포괄할 수 있, 기존에 이제 한창 핫했었던 디퓨전 모델도 포함할 수 있게 이제 일반화시켜 놓은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셋업을 하냐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봐왔던 거는 그냥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맵이 그다음에 뭐 아니면 이제 맵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플로우 같은 거를 정의할 때 그냥 어떤 시점 t에서 그냥 어떤 x는 그냥 어떤 벨로시티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vtx로 간단하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전에 봤었던 몬지 포퓰레이션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한 점을 결국 다른 점으로 통째로 옮기게 되니까 벨로시티 필드가.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컨디셔널 플로우라는 걸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VT, 그러니까 이 X1이라는 게 그 뭐냐, 우리가 가고 싶은 여기 있는 이 X가 맞고요. 그리고 그 probabilistic path랑 컨디셔널 플로우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모두 X1에 대한 컨디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냐면은 이제 본지 접근에서는 결국에는 그 유의미하게 많은 점들에서 이제 한 점으로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많은 점들에서 이제 한 점으로 이제 뚫리게 되는 현상을 허락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점에 있던 질량이 이제 다른 점으로 그냥 매핑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셋업을 했었는데 컨트롤 비치에서는 이제 그 한 점에 있는 매스가 이제 다른 곳으로 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러 곳에서의 이제 매스의 일부분이 이제 한 다른 그 목적지의 한 점으로 도달할 수도 있는 세팅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런 디터미니스틱한 플로우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컨디셔널 플로우랑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패스를 도입하면은 이제 이 컨트롤한 세팅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파이 제로에서 파이 1까지 옮기는 세팅도 이제 이걸 정의하면은 그 안에서 모델링이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PT, X바, X1은 이 X1으로 가는 애들 중에서 시점 T에서 어떤 지점 X가 가지는 X1이 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면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지분을 이제 각자 지분을 이제 X1으로 T는 1이 됐을 때 도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VT, X바, X1도 이제 어떻게 생기게 될 것이냐면 이제 X1이라는 점이 이제 시간에 따라 이제 여기에서 X1으로 가는 애들은 이런 벨로시티 이동할 것이다라고 정해놓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X1을 향해서 이동하는 플로우가 이제 보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플로우가 X1에 따라서 다 제각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일반화를 시켰고요. 그러면 왜 굳이 이런 형태로 일반화를 시켜놨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그 DDIM이라는 논문을 떠올렸었고요. 이제 그냥 디퓨전 모델 중에 이제 DDPM이라는 논문이 이제 처음 나오면서 디퓨전 모델이 알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개선을 한 게 이제 DDIM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컨디셔널 푸시랑 관련이 깊은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제 디퓨전 모델 수식이 막 어떻게 유도되고 이런 거는 저희 주객 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볍게 다뤄보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XT가 이제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 그리고 X 제로가 여기 좀 표기가 반대로 돼 있는데 X 제로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모임이고 저희는 이제 그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쪽 방향으로는 이제 타임 스텝 T까지 가우시안 노이즈를 계속 추가하면서 이거를 블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습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거를 역과정을 통해서 이제 랜덤 노이즈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가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전략이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보면은 매 스텝에서 결국 가우시안 노이즈를 계속 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노이즈를 계속 추가하고 이제 반대로 그 노이즈를 계속 제거하는 과정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봤던 그런 디터미니스틱한 프로세스가 아닌 매우 스토캐스틱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노멀 가우시안 노이즈 크기는 이렇게 정해진다. 뭐 정보가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고 아무튼 이제 이 논문이 DDPM이랑 가장 달랐던 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본 이미지 이 X0를 여기 만들어 놓을 때 컨디션으로 추가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컨디션이 그냥 Q, X2, X1이었어요. 그냥 여기에도 그냥 노이즈 추가 X2 이 분포에 따라서 노이즈를 추가하죠. 그리고 여기도 Q, X3, X2 이렇게만 모델링을 해놨던 게 이제 DDPM이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프로세스에 이제 X0 처음 원본 이미지를 이제 컨디션으로 추가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모델이 조금 더 복잡하게 좀 더 일반화가 된 거겠죠. 아무튼 이 X0 원본 이미지를 X0로 컨디션으로 넣어놨던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결국에는 이 디퓨전 모델이 모델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그런 모델이 그 OD 그러니까 그냥 상비분 아니 그런 아니 상비분이 아니지 그런 미분 방정식을 모델링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디퓨전 모델은 이제 확률 미분 방정식을 모델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거를 유도할 때 그런 SE식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고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이제 표본을 뽑아낼 때 그런 랜덤한 노이즈를 계속 추가해 가면서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DDIM에서는 뭘 파격적으로 바꿨냐면
정작 샘플링 할 때 이 시그마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베리언스인데 베리언스를 그냥 영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게 생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혔는데 이제 이 DDIM이 왜 좋은지를 이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이 좀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왜 되는지, 왜 이래도 되는지.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딱 앞에 있는 네 페이지 동안 딱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원래 있었던 셋업은 이런 PTX나 이런 그게 유로 걱정인데 아무튼 이런 그냥 반변수가 들어가는 플로우였죠. 어떤 컨디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 논문에서는 이 셋업을 임의로 이걸 X1을 컨디션으로 넣어서 넓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튼 이 PT 이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랑 그리고 이 컨디셔널 플로우를 이제 기대값을 구했을 때 그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X랑 플로우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어쨌든 평균적인 플로우랑 평균적인 이제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는 이제 집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다는 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 했던 대로 파이 제로에서 파이 원으로 이제 보내는 프로세스를 취할 때 실제로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랑 컨디셔널 플로우를 실제로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왜냐면은 매 지점마다 스토캐스틱한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그 X1에 대해서 평균 때려버린 이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패스를 써도 이제 같은 분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학습하는 이제 로스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저희가 전에는 이제 여기 제곱이 잘못 들어간 저희가 어쨌든 VTX를 저희가 그냥 어떤 X랑 T에 대해서 정의된 어떤 함수에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된다를 이제 목표로 갖고 있는데 이제 뭐 아까 전 같이 이제 DDIM 같은 경우 또는 DDPM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원본 이미지에서 계속 노이즈를 더해가는 과정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X1에 대한 컨디션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무튼 로스 자체가 이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로스 자체를 이 식으로 써서 표현했을 때랑 그 학습을 시켰을 때랑 로스를 이 식으로 써서 학습을 시켰을 때랑 이제 효과가 같다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이제 인사이트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로스에 들어가는 함수가 X1에 대한 X1이 들어가는 그런 함수가 되어서 그 원래 마지널 플로우 매칭을 쓰는 거랑 같은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컨디셔널 플로우로 모델링을 해놓고 그거를 마지널 플로우로 컨디셔널 플로우로 모델링을 해놓고 그걸로 학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마지널 플로우로 샘플링을 디터미니스틱하게 해버려도 된다라는 게 이 두 가지가 가져다주는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디터미니스틱한 샘플링이랑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게 샘플링을 하는 것이 프로바빌리스틱하게 샘플링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디터미니스틱하는 그냥 벨로시티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접근을 하는 거나 그리고 어떤 그냥 스토캐스틱한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접근했을 때랑 이제 스토캐스틱한 쪽의 프로세스가 이제 정확하게 접근을 하려면은
훨씬 더 정밀하게 스텝을 쪼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링하는 스텝 수가 더 많이 요구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DDPM에서 DDIM으로 바꿨을 때 필요했을 샘플링 스텝 수가 1000에서 최대 50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이제 이 논문들이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은,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렉 뭐냐 이런 렉티파이드 플로우랑 이 디퓨전 모델 같은 거를 다 포함하는 그냥 플로우를 쓰는 모든 모델을 제너럴라이즈하게 이제 나란히 놔보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을 했고,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제 디퓨전이랑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달성한 그런 모델을 비교를 하자면은, 그러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샘플링 스텝을 거쳤을 때 이제 위랑 아래를 비교해 보면은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니,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좀 광성이 있는 듯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한쪽에서 엄청 어기적거렸다가 이제 T는 갑자기 3분의 2쯤에서 갑자기 1.0으로 확 이제 확 모여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샘플링할 때의 정확도가 여기서 여기를 샘플링할 때의 정확도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옵티멀 트랜스포트가 이제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로 디터미니스틱하게 샘플링을 했을 때 가장 최적의 샘플링 에피션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렉티파이드 플로우는 물론 이 플로우를 여러 번 해줘야 되지만 이제 그거를 간접적으로 달성하라고 했던 하나의 방식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달성했을 때는 이 샘플링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등속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여주는 관점이었고, 그래서 이 렉티파이드 플로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이제 소라 모델에도 렉티파이드 플로우가 사용되고 있을 만큼 아직까지 이거의 특별한 대체제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런 것도 있다 소개하기 위해서 그냥 마지막에 넣어본 건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게 이거거든요. 그냥 연속 방정식을 그냥 당연한 원리를 만족하면서 이 이 알파 제로에서 알파 1으로 보내는 이 벨로시티 필드의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가장 효율적으로 알파 제로에서 알파 1을 보내버릴 수 있겠느냐를 묻는 게 이제 베나마오 브레니언인데, 이제 슈레딩거에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텀이 추가가 되는데, 사실 이 텀이 추가가 된 이유는 이제 그냥 벨로시티 필드에 브라우니안 노이즈를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를 이제 물리학에서 스프링 브리지라고 해서 다루게 되고, 이게 원래는 DXT가 그냥 뭐 VT, DT 이런 식으로 반정식으로 표현이 됐다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엡실론만큼이 어떤 브라우니안 노이즈를 넣어 한마디로 그냥 SD죠. 그런 SD로 모델링이 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변수를 잡아